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힘들어도 버티는 이유, 아마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 덕분이 클 텐데요. 그런데 서민들의 평생 소원인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36년 가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1인당 GDP 대비 집값도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36년을 모아야 가능한 우리나라 집값,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최저임금 36년을 모아야 가능한 대한민국 집값,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친절한 숙현 씨는 딱 저를 쳐다보시죠. 네. 네. 네,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사찰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가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천여 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정 부대표는요, 지난 6월에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요. 법원은 6월 17일 날 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 해명은 뭡니까? 이 경찰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정 부대표가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당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대화 내용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수사를 했고 등장인물의 인적 사항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당사자의 그 해석은 다릅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사와 나눈 얘기, 그리고 삼성 현대차 노조 활동과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요. 이것은 한마디로 사이버 검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카톡 대화 중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수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데요.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정쟁이 계속됐었죠. 네네. 일단 타결이 됐는데, 그래서 정기국회가 정상화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습니까? 예, 오늘 정상화가 됐습니다. 어제 무쟁점 법안 90여 개를 일괄 처리한 여야는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농식품위원회를 비롯해서 8개 상임위가 오늘 열렸는데요. 국감 계획서를 의결하고 증인 채택, 그리고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회도 역시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 담배값과 지방세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정책을 가지고서야 치열한 공방하는 거야 네.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일이죠. 네, 물론입니다. 네, 싸움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야당에서 정부 여당이 서민 증세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해명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 서민 증세 논란에 대해서요.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오늘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흔히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얘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후적으로 세금이 더 거치는 것을 증세라고 한다면 굉장한 혼란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바로 그 담뱃값 인상 문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도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가 주도한 것이라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야당 이야기 알아보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새로 특별법 문제가 대충 정리가 되면 네. 그만두겠다 네, 이렇게 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었죠. 그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장고에 들어간 듯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순이었습니다. 이 세월호 협상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비대위 구성 등을 둘러싸고 당내 분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박영선 원내대표의 이른바 탈당 소동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수습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한 뒤에 그 결과와 무관하게 사퇴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당무에 복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지난달 17일 얘기입니다. 어제 여야 간 특별법이 합의된 만큼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해서 이 참 어떻게 보면 애증이 쌓일 대로 쌓였을 이완구 원내대표가요. 네. 어제 국회 정상화 직후에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박영선 원내대표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서요. 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른 당 인사 문제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했다고 표현을 한 것 허위를 이제 같습니다. 표시했다는 뜻이겠죠. 네네.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이 국회의원들 내년에 세비 인상한다는 거. 네. 이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딱 한 명 오늘 그런 발언을 네. 했습니다. 어제 여야의 본회의 그 법안 처리 문제가 이 세배 인상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네. 네네. 이 국회 파행을 이유로 추석 보너스를 반납했었죠.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세비를 3.8% 인상한다는 안에 대해서 예결위원으로서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 이것은 염치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동조 발언이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네. 사드라고 그러죠. 네. 한미 간의 미사일 방어 체제 한국 배치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는데 지금 여기에 관해서 이 한미 간에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또다시 그렇습니다. 이 사드 그 요격 미사일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 간에 또다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에 있는 그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참석을 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오늘 우리 국방부는 협의한 바도 없고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면서 이 발언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 미국 측의 군불대기 그리고 한국 정부의 모르쇠 일관 언제까지 이런 두더지 게임이 지속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정부는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이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가 납득하고 또 국제사회도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진정성 있는 조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한일 국장급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기상도로 따지게 된다면 이 아직 구름이 꽉 낀 상태로 햇볕이 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20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 어떤지 알아볼까요?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와 한강다리 중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난지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여파가 제법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부터 쭉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잠실대교 이렇게 부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 건너 나란히 가고 있는 지금 올림픽대로 하남 쪽입니다.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지나기 어렵고요. 그리고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 지날 때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 그리고 여의도권에서 각각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위에도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중간 지점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 청담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분당 수서로가 분당 방면으로는 현재 전 구간 소통량이 잘 되고 있는데요. 반대쪽으로는 장진아들목에서 탄천 1교 지나는데 시속 20km 미만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부간선도로 지금 양방면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고척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내부순환로의 경우는 성수 방면으로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 지나는데 시속 20-30km 정도입니다. 반대쪽으로도 종암분기점에서부터 홍지문 터널 지나서 홍은램프에 이를 때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의 경우는 도심 방면으로 하월곡 램프에서부터 종암분기점까지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에서부터 창동교 지날 때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여야 간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서 국회가 150여일 만에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의 개헌 공론화 움직임도 점화되고 있는데요.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연결이 안 됐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데, 네, 곧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개헌에 관해서는 18대 국회에서도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네. 이제 개헌안까지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우윤근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 의원입니다. 네네. 어제 세월호 특별법 관계 여야 협상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네, 어저께 좀 한 7, 8시간을 네.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그 문제는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우선 네. 그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데 네. 이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하시네요. 네. 그 전에도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은 네.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네. 자, 지금 이제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예. 우선은 경험적 측면에서 많은 여야원들이 특히 이제 다선 의원일수록 이 정치인의 인물 교체만 갖고는 문제가 한계가 있다. 권력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예. 저도 뭐 한 10여 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요. 예.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이게 정치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야가. 예.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뭐 여당 의원이 되면은 그냥 정부의 대변인 노릇하기 바쁘고 야당은 싸우기 바쁜 이런 구조. 네. 그래서 이런 경험적 측면들이 이 대통령 권력이 너무나 과도하다. 권력 집중됐다. 소위 말하는 승자 독식 구조다 하는 경험적 측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입법적인 측면에서 비교법적으로 OECD 국가 34개 국가의 권력 구조를 제가 헌법학자들한테 용역을 맡겼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던데요. 네. 34개 국가 중에 5-6나라가 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있거나
왕이 있거나 상관없이 의회 권력으로 예. 내각 책임제랄지 분권형이랄지 뭐 이원 집정제 등등으로 불립니다만은 그 실질은 이 대화 협상이 가능한 의회주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 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해야 될 때다. 그렇군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여당은 이 대통령 대변인 노릇을 하고 야당은 네, 싸움만 하고 네. 그게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는데도 그거 잘 아시네요. 네, 저도 뭐 노력을 해봅니다만은 어저께도 예. 뭐 지리한 협상을 했습니다만 예. 당의 그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또 네. 상대에게 또 타격을 가야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온다. 네. 이게 바로 승자 복식 구조를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개헌 모임이 있었고요. 또 19대 들어와서도 이 앞에 강창희 의장 때 개헌에 관련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그 이후에 소식이 없었는데 지금이 개헌을 해야 할 적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제가 17대도 국회의원을 하고 18대, 19대인데요. 네. 17대 때도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개헌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 그러나 이제 가시화되지 못하고 18대 때는 180명이 미래헌법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여야원들이 개헌하자. 당시 김원기 의장, 김영호 의장 같은 분은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19대도 강창희 의장도 아주 적극적이셨고요. 예. 또 개헌안까지 냈는데 늘 보면은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내임덕이 오니까 하지 말자. 예. 일 좀 하자. 예. 또 후반에 가면은 새로운 주자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또 아무래도 이제 힘이 쏠리다 보니까 예. 개헌을 못했는데 지금은 올 연말부터나 내년 초에는 당분간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또 내년 넘어가면은 총선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또 이 권력 게임이 시작되면은 이게 개헌 모임을 자체가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 3년 차인 올 연말부터 내년 적기다. 네. 안들은 그동안에 수없이 발표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 내용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해 본다면 그냥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포인트, 그러니까 권력 구조 개편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다른 기본권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은 권력 구조 개편이 급선무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찬동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148명이 회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좀 늘었습니다. 154분입니다. 그럼 과반수가 넘네요? 네, 지금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네, 그럼 밀어붙이시죠 뭐. 네, 지금 그러려고 하는데 세월호 이런 여러 가지 예. 좀 문제가 있어서 예. 좀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금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말이죠. 새누리당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개헌에 관해서 조금 소극적인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과거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개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아무래도 레임덕 현상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네. 좀 더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는 결단해야 될 때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도 지금 60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예. 여기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물론 청와대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이걸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또 여야가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네.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개헌안을 하나 통일해서 발표를 하겠다든가 복수안을 내겠다든가 이런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개헌안을 발표를 했고 이재호 선배 같은 분도 발표를 했고 예. 또 지난번 강창희 의장께서 국회 헌법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철수 서울대학의 명예교수 헌법학외대가 아닙니까? 예. 그분이 올 5월 말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발표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은 네. 우선은 국회에다가 개헌 특위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네. 공적으로 국회 내에 이런 논의하는 기구 설치가
급선무다 해서 올 정기국회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수렴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 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시고요. 세월호 특별법 관계 참 어려운 일을 해내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딴 얘기들이 막 나오네요. 오늘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협상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있고, 예. 또 유가족들 굉장히 뭐 이 일종의 이해관계인들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분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야가 이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제 충족시키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각자의 생각들이 좀 다르고 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란 게 100% 만족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만은 부족한 대로 또 일부 전진하고 또 다음에 또 협상하고 처음부터 모든 걸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저께 또 150일이 넘는 동안 국회가 지금 스톱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단 장구상화를 하자. 그런데 예. 여당보다도 우리 야당이 굉장히 지금 내부에 네.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더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고 네. 한순간에 모든 걸 얻을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원내대표 거취가 지금 박원선 박영선 원내대표의 네. 거취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제 같이 일을 쭉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박영선 대표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다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나름대로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또 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뭐 계속 좀 힘을 버텨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또 이번에 어저께 어려운 결단을 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해봤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뭐 새누리 이제 그동안에 쭉 이제 서로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이기 때문에 예. 서로 뭐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입법 기능이 정상화돼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실 텐데 어제 통과시킨 법 외에 이제 앞으로 해야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파 세모녀 관련 법도 몽땅 빠졌다. 또 네. 김영란법도 빠졌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적이 많은데요. 네. 이거 통과시킬 자신 있으신가요? 네, 이제 이번 정기국회 정상화됐기 때문에요. 예. 특히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은 여야 간에 다 큰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송파 세모녀법 이 모든 건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점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봤으면요. 그래서 그런 법부터 이제는 정상화됐으니까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 상임위원회에 이 법안 소위 복수화 문제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5개인가 6개인가 상임위원회 지금 법안 소위가 가동이 안 돼요. 네. 이 문제 빨리 해결 안 하십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은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걸 우리가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고 각자 상임위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도록은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정기국회 때는 많은 법안들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에서 원내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하고 이제 합의가 돼야 될 텐데요. 네. 그거는 아마 정기국회 때 정상화 각 상임위 복수위원회가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적으로 당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원내 지도부에서 관여하지는 않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리라고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군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최저임금 36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집값.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네,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최저임금을 36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집값.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2582님께서는 서울 아파트값 너무 비쌀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경제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4206번님께서는 36년 후 집값이 오르지 않고 기다려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매거진이죠.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오늘은 66도를 맞은 국군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여전히 부대 내 가혹행위나 억울한 죽음들이 은폐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군의 날을 앞둔 바로 어제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밤이 열렸습니다. 고 노우빈 훈련병의 어머니신 공복순 씨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국군의 날인데요. 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 힘드실 텐데 이렇게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인 그 노우빈 훈련병은 2011년에 육군 훈련소에서 네. 뇌수막염을 앓다가 허술한 관리로 해서 사망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죠? 예. 네, 당시 사고를 떠올리시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아이는 노우빈 1등급 신검 받고 네. 3월 달에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어요. 예. 4월 24일 날, 그러니까 마지막 훈련이죠. 야간 행군, 안전군장하고 그 끝내고 뇌수막염인데 방치됐고 타이네를 2알 처방받고 예, 병원 신속하게 가지 못했고 네. 그 이후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렇군요. 아드님은 이제 사고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으셨죠? 네. 네. 근데 주위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하고 계신 가족분들이 그렇죠.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요. 예. 우리 아이 이렇게 되고 그런 엄마들하고 많이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 받았고요. 아, 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제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아, 예.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아주. 화목할 만큼의 그런 너무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저 노우빈 훈련병 사건 이후에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주셔서 네. 군대 내 의료 상황이 뭐 조금 개선됐다 하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아, 예. 뭐 제가 알렸다라기보다도 예. 군인권센터에서 처음에 알려주신 거고요. 예. 사실 이런 일 당하면 정신없고 괜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 못하는데 네네.
아무튼 군인권센터에서 이 일을 세상에 알렸고, 예, 그 이후로 우리 아이 죽음을 계기로 해서 네. 여러 가지 뭐 계획이 나왔었어요. 네. 저는 그것을 국방부 보도자료 봤는데 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예. 제가 확인된 것은요. 예. 예방접종이 4종에서 6종으로 늘었어요. 거기에 이제 뇌수막염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상병이 되면 예. 종합검진을 모든 군인에게 실시해줘요. 예. 네, 그런 두 가지는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그 예. 여타의 것들은 제가 확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두 가지는 정확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네, 나머지들도 이제 시행되기를 기대하시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이 있은 후로 이제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군대 내에서 뭐 인권 문제니 가혹행위 문제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건들 보시면 어떠세요? 정말 참담합니다. 네. 가슴 너무 아프고요. 네. 생명은 한 번 가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한 아이의 목숨은 한 아이의 목숨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너무 많은 사람이 삶이 피폐해지고 파괴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우리 아이는 아파 죽었고요. 예. 윤일병 같은 경우는 맞아 죽었고요. 예. 오대희 같은 경우는 성추행당해 자살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군에서 그것을 뭐 그런 사고가 터지면 뭐 혁신위원회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막 말들은 많은데 네. 실질적으로 된 게 없잖아요. 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정말 우리 아이들 목숨을 어디 가서 담보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머니께서는 얼마 전에 이런 단체에 발족하는 데도 참여하셨다면서요.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다면 예. 정말 제 힘이 닿는다면은 우리 아이의 목숨의 죽음을 제 목숨값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요. 네. 네. 제가 우리 아이한테 늘 그랬어요.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해. 똑바로 이 말을 참 자주 했었는데요. 네. 우리의 만나면 똑바로 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똑바로 안 하면 우리 아이 못 만날 것 같아서 약간 두렵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똑바로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뭐 언론에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예. 제가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는데요. 예. 제가 군에서는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자기들이 해결하겠노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해결 못 하잖아요. 예.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체 해결 못하면 외부에 분명히 외부의 감시가 있어야 되고 외부의 힘을 빌려야 돼요. 네. 그래서 군인권센터나 뭐 이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옴부즈만이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라. 네. 그다음에 군 사법 제도를 개선해라. 예.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는 유공자 지정을 받았지만요. 예. 정말 참혹하다고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요. 예. 우리 아이가 정신병자가 됐어요. 네. 군에 가서. 근데 내가 있을 때는 약값이라도 내가 벌어서 되지만 나 죽으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유공자 지정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네. 근데 유공자 지정이요. 네. 군에서 하는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피해 당사자가 자기가 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입증해 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책임이에요. 네. 그러면 폐유지 죽고 다니는 엄마가 어떻게 그걸 입증해 냅니까? 네.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네. 분명히 국가유공자법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정말 아주 이 사건, 이런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군에서 직접 먼저 나서서 네. 유공자 지정도 하고 네. 또 개선도 하고 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 못 안 하는지는 분명히 이번 기회는 네. 이 세 가지 정말 관철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값없는 우리 아이 그렇게 값없이 죽고 나가는 애들의 목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군에서 정말 변화하기를. 예. 정말 네. 변하기를. 저는, 정말 한 엄마로서. 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국방의 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의무면
생명에 대한 권리도 있지 않겠어요? 네.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사소합니까? 예. 맞아 죽었는데 사소해서 그 책임자가 그걸 책임져야 될 사람이 사소하기 때문에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변명하는 그게 통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예. 제가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어머니가 드신 분이 계셔서 또 우리나라 군 당국이 변호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노우빈 훈련병의 어머니이신 공복순 씨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9월 24일 11개 시민인권단체들이 모여서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발족했습니다. 제2의 윤일병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계획이 필요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고등검찰부장을 역임하신 분이죠. 최강욱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 변호사님께서는 군 인권 문제, 군 사법 책임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 그 발족한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 발족 이유, 의미 간단히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군에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네. 지금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무슨 병영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와중에도 사고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번의 보도를 통해서 다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거를 군 자체의 역량이나 능력을 믿을 수는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이제는 진정한 어떤 군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이 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체제와 제도들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들이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간 소위 군사문화라는 미명으로 그 호도돼 온 적폐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돼서 제대하는 구조. 또 군에 있으면서 직업 군인들의 경우에도 직업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계속 이 어떻게 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업이 매여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제대로 얘기하고 알릴 수 없었던 구조.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그간에 쌓여있던 적폐들이 또 군 특유의 폐쇄성, 또 상명하복의 어떤 문화, 또 기밀을 강조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이걸 합리적으로 토론할 기회나 계기도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도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떤 식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도적인 개선에서 세 가지 점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어떤 기본적인 인권이 제한당하는 거를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헌법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받으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네. 그런데 군인들의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령으로 해오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인 복무에 관한 또 군 인권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게 첫째고요. 예. 두 번째는 군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신속하게 알리고 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예. 또 이런 것을 외국에서 실제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낳았던 제도가 있다. 네. 그것이 국방옴부즈만 제도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군의 외부 감시기구를 도입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일단 발생한 일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해결을 통해서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법제도의 개선, 개혁 이거를 세 번째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군 인권 문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동안에 좀 개선됐나요? 글쎄요, 개선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 실제로 군 수뇌부나 지휘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한 측면도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어떤 그간의 문화나 또 폐쇄적인 구조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얘기들만 오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신고할 때는 너무나 많다라고 군대가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하나도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군인복무 규율 같은 걸 보면 오히려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은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도 있고
권익위원회도 있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느냐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국 계속 다람쥐 쳇바퀴로 그냥 서로 다른 얘기만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네. 앞에 말씀하신 뭐 기본법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국회 안에서는 이런 개선안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좀 있나요? 예. 뭐 나름 국방위원회 그 국방위원들이 제출한 법안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그 여야를 막론하고 예. 그다음에 사법제도 부분은 또 소관이 법사위입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예. 많은 부분을 서로 공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뭐 국방온부만 제도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나요? 아니면 누가 움직여야 되나요? 당연히 제도는 법률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국회의원들께서 입법을 하셔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런데 이제 입법을 한다는 것은 법률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채우는 것들은 그간에 우리가 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또 실제로 피해를 받기도 하고 또 군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분들 여러 단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우리 군이 인권을 보호하는 강군으로서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이루기 위한 군대로서 거듭나려면 뭘 해야 될까? 네. 이걸 사심없이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군도 그간의 폐쇄성이나 이제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이런 모습은 좀 벗어나서 네. 솔직하게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외부와 이걸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법률 문제는 뭐 서둘러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 통과시키죠 뭐. 네? 그러면 좋겠죠. 왜 웃으십니까? 웃으실 게 아니고 가서 밀어붙이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군의 폐쇄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군 지도부들이 말이죠. 이 아주 과거에 오랫동안에 그 쌓여있는 어떤 탑습 같은 거 이런 게 아니고 획기적으로 사고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도부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바뀌어야지 뭐 밑에서 아무리 바뀌라고 해도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가 바뀌면 가장 빨리 바뀔 수 있는 데가 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네. 지휘권만 앞세울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바뀌지 못했다라는 책임에 대해서도 좀 통감을 해야 됩니다. 최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군 지도부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런 의지가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못 믿어요. 그러면 이제 그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이 또 필요하겠군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폐쇄성이라든가 무슨 상명하복에 그 군대는 뭐 상명하복이 있긴 마련인데 근데 이게 또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요.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복종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죠. 훈련 과정이라든가 군복무 군대의 상황 이런 것에서는 상명하복을 지킨다 하더라도 뭐 사적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강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리고 명령을 하고 복종을 하게 하려면 그게 근거가 뭔지도 확실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분명하지 않았죠, 지금은. 그냥 군대니까라는 한마디로 다 치부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최저임금을 36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집값.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부의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9656번님께서는요. 참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88만 원 세대인 우리 자식들이 걱정되고요. 누가 결혼해라. 애들 많이 낳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장차 국가 전망의 문제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